정혜야, 그럼 깔끔하게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지. 여보, 나 그냥 당신이랑 집에서 마지막 1년 보내고 싶어요. 그 남편은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낡은 아파트 단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햇살이 간신히 베란다 유리창을 비춥니다. 15년째 살고 있는 이 집은 벽지가 군데군데 뜯어져 나가고 부엌 개수대 옆 타일은 금이 가 있어도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낮 드라마가 한창입니다. 73살 정혜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70살 윤정혜는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화면 속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에 빠져 있습니다. 또 드라마냐? 정혜수가 중얼거립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드라마나 보고 내가 뭔 죄로 이 늙은 여자 간병까지 해야 하나 싶다니까. 정혜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미안해요. 그냥 시간이 안 가서. 정혜수는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다 몇 년 전 퇴직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움을 만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몸이 약해지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혜는 몇 년 전부터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떨어져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고 몸이 자주 붓고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시장도 나가지 못하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정혜수가 대신 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약은 챙겨 먹었어? 정혜수가 묻습니다. 정혜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약봉지들을 바라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뉘어진 작은 비닐봉지들이 일주일치씩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정혜는 이 약들을 하나하나 분류해서 봉지에 넣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신장약까지 한 번에 먹어야 할 약이 8발이나 됩니다. 네, 먹었어요. 정혜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정혜수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십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병원 진료 일정표를 보니 내일이 정혜의 정기 검진 날입니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마다 가는 내과 검진,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가는 신장내과 검진까지. 병원비도 만만치 않지만 더 힘든 건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무력감입니다. 의사는 항상 비슷한 말을 합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약을 꾸준히 드시고 식단 조절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아내의 상태를 보면서 정혜수는 점점 지쳐갑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정혜수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합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만두와 라면, 그리고 김치 몇 젓가락. 예전엔 정혜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주었지만 이제는 서서 요리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밥 먹자. 정혜수가 말합니다. 정혜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갑니다.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많이 느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웁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혜는 설거지를 하려고 했지만 정혜수가 말립니다.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정혜는 다시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습니다. 저녁 드라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설거지를 하면서 자꾸만 드는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씁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혜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한숨 소리가, 피곤해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한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나 아직은 살고 싶거든요. 딱 1년만이라도 더. 정혜는 속으로 이런 말을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합니다. 대신 약봉지를 꼭 쥐고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병원 가고, 약 먹이고, 간단한 식사 준비하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옆방에서는 정혜가 조용히 잠들어갑니다. 꿈속에서라도 예전처럼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절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깹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입니다. 몸이 무겁고 숨이 가빠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정혜수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습니다. 오늘은 정기 검진 날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몸에 이상 신호를 느끼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떨어지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오늘 검사 결과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정혜가 말합니다. 왜? 뭔가 더 하는 게 있어? 정혜수가 묻습니다. 네, 정밀 검사를 좀 더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린 후 정혜는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5년째 정혜를 담당하고 있는 김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김 선생님이 말합니다.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고 당뇨 합병증도 진행되고 있어요.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마나 더 나빠질까요?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로는 1년 정도, 최대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정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실감합니다. 사계절이 한 번만 더 바뀌면 자신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옵니다. 물론 치료를 잘 받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김 선생님의 말이 뒤따라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족분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적당한 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진료실을 나온 정혜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정혜수에게 다가갑니다. 정혜수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떠대? 정혜수가 묻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약만 좀 바꿔주시고요. 정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정혜수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도 고민됩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혜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정혜는 침실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보니 결혼 앨범과 함께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정혜수가 써준 편지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그리고 각종 중요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혜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흰 봉투를 꺼냅니다. 예전에 한번 쓰려고 했다가 그만둔 유서입니다. 몇 년 전 몸이 많이 아플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써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차마 끝까지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혜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 갑니다. 사랑하는 남편 정혜수에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쓰다가 정혜는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신혼 시절에 달콤했던 추억들,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조금은 무미건조해진 일상들까지. 그런데 이때 정혜수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정혜는 급하게 편지를 감추려고 하지만 정혜수는 이미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혜수가 묻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혜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정혜수는 정혜의 손에 들린 편지지를 봅니다. 그리고 정혜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봅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유서 쓰는 거야? 정혜수가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병원에서 1년 정도라고. 그래서 죽겠단 거냐? 정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립니다. 그럼 깔끔하게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지? 정혜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남편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요양원 이야기라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보, 나 요양원 가는 거 말고 그냥 당신이랑 집에서 마지막 1년 보내고 싶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혜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갑니다. 정혜는 혼자 남겨진 채 울음을 터뜨립니다. 거실로 나간 정혜수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슬픔보다는 오히려 실용적인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는 자신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정혜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번호를 찾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번호였습니다. 아내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여보세요, 저 정혜수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정혜수는 동네 커피숍에서 보험 설계사 박 과장을 만납니다. 50대 중반의 박 과장은 10년째 정혜수 부부의 보험을 담당해 왔습니다. 정혜수는 아내의 병원 진단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생명보험 관련 문의를 합니다. 현재 사모님이 가입하신 보험은 5천만 원 보장형이고요. 만약 사망하시면 수익자인 정혜수님께서 전액 수령하시게 됩니다. 박 과장이 서류를 보며 설명합니다.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현재 자신들의 처지에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퇴직금도 거의 바닥이 나고 매달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완전 보장이 되는데 사모님은 이미 5년 전에 가입하셔서 문제 없고요. 다만 자연사가 아닌 경우에는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혜수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둡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봅니다. 아내가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월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1년만 지나도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갑니다. 하지만 만약 집에서 간병하다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면 집에 도착했을 때 정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느린 동작이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왜 일어나서 그래?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 정혜수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할 수 있어요. 정혜가 대답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혜수는 아내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확실히 며칠 전보다 얼굴이 더 부었고 숨소리도 가빠 보입니다. 밥도 평소보다 적게 먹습니다. 약은 제대로 먹고 있어? 정혜수가 묻습니다. 네,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어요. 정혜수는 식사 후 정혜의 약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혈압약, 당뇨약, 신장약, 이뇨제까지 여러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뇨제를 유심히 봅니다. 몸의 부기를 빼주는 약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혜수는 조금씩 행동을 바꿔나갑니다. 정혜가 약을 먹는 시간을 일부러 늦춰보기도 하고 물을 적게 주기도 합니다. 또한 정혜가 휴식을 취해야 할 때 일부러 집안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정혜야, 쓰레기 좀 내다 버려줘. 정혜수가 말합니다. 지금요? 좀 아픈데. 정혜가 망설입니다. 아프면 언제 하게? 나도 피곤하다고. 정혜는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쓰레기를 들고 나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지만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고 견딥니다. 이런 일들이 며칠 계속되자 정혜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부기는 더 심해지고 밤에는 숨이 차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혜수는 이런 변화를 모른 척합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혜의 후배인 진이가 집에 들릅니다. 진이는 65살로 정혜와 함께 간호사로 일했던 동료입니다. 퇴직 후에도 가끔씩 안부를 묻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진이가 밝게 인사합니다. 정혜는 반갑게 진이를 맞이하지만 진이는 정혜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요? 몸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혜가 대답합니다. 진이는 간호사 출신답게 정혜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얼굴과 손목의 부기, 호흡 곤란 증상, 전반적으로 창백한 안색까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언니, 약은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죠? 응, 당연히 먹고 있지. 혹시 약 좀 볼 수 있을까요? 정혜는 부엌에서 약봉지들을 가져옵니다. 진이는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언니, 이 약들 처방전과 맞게 드시고 계신 거 맞죠? 왜? 아니요, 그냥 혹시 복용법이 바뀐 게 있나 해서요. 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이뇨제의 양이 처방량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진이가 돌아간 후 정혜수는 조금 불안해집니다. 간호사 출신인 진이가 뭔가 눈치를 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 정혜는 화장실에서 자신이 먹는 약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평소에 먹던 두통약 타이레놀 대신 다른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뇨제였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남편이 자신의 약을 바꾼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무서워서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씁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보, 혹시 제 약에 뭔가 바뀐 게 있나요? 무슨 말이야? 당신이 받아온 약 그대로 주고 있는데 그냥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요. 정혜수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병이 그런 거지 뭐. 약이 문제가 아니라. 하지만 정혜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정혜수가 잠든 후 정혜는 조용히 일어나서 약봉지들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의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정혜는 무서움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립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결심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최소한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오후 정혜수가 목욕을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정혜는 조용히 거실로 나갑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정혜지만 어젯밤 약 사건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정혜는 휴대폰을 들어 올립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정혜수의 생년월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먼저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봅니다. 며칠 전 보험 설계사와의 통화 기록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모르는 여성 이름이 계속 나타납니다. 김영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통화 시간을 보니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있었고 통화 시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기야, 그 여자 곧 정리된다며? 그 돈으로 우리 제주도 내려가자. 카페 사업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빨리 시작하고 싶어. 병원에서 1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야. 정혜는 휴대폰을 잡은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이 자신을 그 여자라고 부르며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까지 세워놓았다는 것에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것을 들은 정혜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방금 본 문자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정혜수가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을 때 정혜는 문을 살짝 열고
남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텔레비전을 켜는 모습이 어제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남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힘든 시절을 같이 버텨낸 동반자가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진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진희야, 시간 되면 잠깐 나와서 만날 수 있을까? 네,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좀 답답해서 동네 공원에서 만나자. 1시간 후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만납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정혜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혜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시한부 선고부터 남편이 약을 바꿔치기한 것 같다는 의심, 그리고 어제 발견한 휴대폰 내용까지. 진희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됩니다. 언니, 정말 확신해요? 그 문자 내용을 정확히 본 거예요? 응, 분명히 봤어. 내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제주도 가서 카페 사업한다고. 진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언니, 혹시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모르겠어. 아마 남편일 거야. 보험 수익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 가서 변경 서류만 작성하면 되거든요. 정혜는 그 말에 희망을 느낍니다. 정말? 그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네, 물론이에요. 그리고 언니, 만약 정말 남편분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거?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약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든지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이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희야, 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진희는 정혜와 함께 보험회사를 찾아갑니다. 수익자 변경 서류를 작성하면서 정혜는 수익자를 진희로 변경합니다. 언니, 정말 저로 하는 거예요? 진희가 당황해합니다. 응, 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 돈으로 좋은 일에 써줘. 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치료 잘 받으시면 훨씬 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서류 처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적어도 남편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혜수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 목소리를 엿듣습니다. 그래, 곧 정리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벌써 많이 약해졌어. 정혜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소름 끼치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로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진희가 준 작은 녹음기를 침대 밑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
최소한 진실만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수는 옆에서 잠들어 있지만 정혜에게는 이제 더 이상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닌 자신을 죽이려는 낯선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느낍니다. 어떻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슬픈 말입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저녁 정혜수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라면이나 간단한 반찬으로 때우는 저녁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전복죽을 준비했습니다. 정혜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정혜가 묻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죽이라도 제대로 끓여줘야지. 정혜수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혜는 남편의 그 친절함이 오히려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며칠 전부터 녹음기로 남편의 행동을 관찰해오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친절은 분명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정혜수가 죽그릇을 정혜 앞에 놓습니다. 정혜는 숟가락을 들어 올리다가 멈춥니다. 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복 특유의 비린내와는 다른 약간 쓴맛이 나는 냄새였습니다. 왜 안 먹어? 정혜수가 묻습니다. 좀 뜨거워서요. 정혜가 대답하며 시간을 끕니다. 정혜수는 자신도 죽을 떠서 먹기 시작합니다. 맛있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죽 끓였다. 하지만 정혜는 여전히 숟가락을 들지 않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눈빛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당신 이거 약 넣었죠? 정혜가 조용히 말합니다. 정혜수는 순간 놀라는 표정을 보입니다. 아니, 내가 왜? 당신이 예민하니까 그렇지. 예민한 게 아니라 확실히 냄새가 달라요. 정혜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전복이 좀 비린내 나는 거 아니야? 먹어봐. 정혜수가 다시 권합니다. 그러나 정혜는 천천히 일어나서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정혜수는 정혜의 손에 들린 녹음기를 보고 당황합니다. 그게 뭐야? 정혜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며칠 전 정혜수가 보험 설계사와 통화한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아내가 죽어야 그 돈 나와요. 요양원 보내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어차피 의사도 1년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면 되죠. 그리고 약도 조금씩 조절하고 있어요. 이뇨제를 좀 더 많이 주고 물도 적게 주고 몸이 더 빨리 망가지도록. 녹음된 정혜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정혜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이건 어디서? 당신 전화 통화 다 들었어요. 정혜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김영미 씨와의 문자도 다 봤고요. 정혜수는 완전히 당황한 채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정혜야, 이건 오해야. 내가 정말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주도 가서 카페 사업하는 것도 오해고 나를 그 여자라고 부르는 것도 오해예요? 정혜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말합니다. 며칠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에도 뭔가 넣었죠? 이번에는 뭘 넣었어요? 정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혜야,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잠깐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 거죠. 약도 바꿔치기 하고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내 몸을 망가뜨리려고 했죠. 정혜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으며 말합니다. 이거 진이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도 넘길 거고요. 경찰? 정혜수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정혜야, 그러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도 바꿨어요. 이제 당신이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혜수는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수익자를 바꿨다고? 누구로?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정혜수는 무릎을 꿇고 정혜 앞에 엎드립니다. 정혜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 하지만 정혜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한테 나는 돈으로밖에 안 보였나 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정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돈 때문이었고 새로운 여자와의 미래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혜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저는 진이 집에 가서 며칠 있을 거예요. 그동안 당신 마음 정리하세요. 정혜야, 가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경찰 조사받을 준비나 하세요. 정혜가 문을 나서자 정혜수는 주저앉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처벌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정혜수는 식탁 위의 죽 그릇을 바라봅니다. 실제로 수면제를 갈아서 넣었던 죽이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먹고 깊이 잠들면 그 사이에 베개로 호흡을 막을 계획이었습니다. 자연사로 꾸며서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보험금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살인미수 혐의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혜수는 휴대폰을 들고 김영미에게 전화를 겁니다. 영미야, 일이 좀 꼬였어. 계획이 다 틀어졌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 들켰어. 녹음까지 당했어. 전화 너머로 김영미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제주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변호사부터 구해야겠어. 정혜수는 전화를 끊고 텅 빈 집안을 둘러봅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진이의 집에서 사흘을 보낸 정혜는 몸과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진이가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식사와 올바른 약 복용으로 부기도 많이 빠지고 호흡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진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응, 그래야지.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정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진이의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혜수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정혜야, 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진이는 정혜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언니, 안 만나셔도 돼요. 하지만 정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할 말이 있을 거야. 세 사람은 거실에 앉습니다.
정혜수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엽니다. 정혜야, 내가 경찰서에 자수했어. 정혜와 진이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자수요? 진이가 되묻습니다. 응. 어제 혼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더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고, 그래서 직접 경찰서 가서 다 털어놨어. 정혜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험 사기 미수, 그리고 아내에게 해를 끼치려 한 것까지 전부 자백했어. 변호사는 사회봉사 300시간 정도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 정혜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남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는 사실의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허무함도 느낍니다. 그리고 재산권도 다 당신 명의로 넘기겠어. 집도 예금도 모든 거 다. 정혜수가 이어서 말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어요? 진이가 묻습니다. 정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며칠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내가 정말 미쳤었어. 돈 때문에, 새로운 여자 때문에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니. 정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혜야, 정말 미안해. 변명할 수도 없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그냥 내가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혜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의 남편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 씨는 어떻게 됐어요? 정혜가 묻습니다. 헤어졌어. 내가 감옥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연락도 안 받더라고.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나 봐. 정혜수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진짜 소중한 걸 놓치고 가짜에 속았어. 며칠 후 정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정혜수도 함께 있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혜수는 정혜를 극진히 돌보기 시작합니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약도 정확한 시간에 챙겨주고 병원 갈 때도 손수 모시고 갑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요. 이상해요. 정혜가 말합니다. 뭐가 이상해?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니까 어색해요. 그냥 평소처럼 해요. 하지만 정혜수는 계속해서 정혜를 돌봅니다. 아마도 지난 며칠간의 죄책감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정혜가 말합니다. 여보, 나 왜 살려뒀는지 알아요? 정혜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정혜를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까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혜가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며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수해봤자 우리 둘 다 불행해질 뿐이잖아요. 정혜수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서 마지막 봄을 보게 하려고 했어요. 사람 하나 버리는 것도 구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더라고요. 정혜의 말에 정혜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미안하다. 널 그렇게 만든 건 내 마음이 먼저 죽어서야. 40년을 당신한테 사랑받으려고 버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정혜수는 처음으로 정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혜야, 내가 이제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글쎄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정혜는 남편의 손을 바라봅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지만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약속해요. 진짜 마음으로. 약속할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잠을 잡니다. 정혜수는 정혜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자신이 거의 죽일 뻔했던 이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용서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말 바보였구나. 정혜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런 사람을 버리고 뭘 찾으려고 했을까? 정혜는 잠들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이제라도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정혜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죄책감일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한 달 후 정혜수의 재판이 열립니다. 정혜는 진이와 함께 재판장에 출석합니다. 많이 약해진 몸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재판장 안은 엄숙한 분위기였고 정혜수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혜수는 본인의 처에게 해를 끼치려 한 혐의와 보험 사기 미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묻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정혜수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검사는 정혜수의 범행 동기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약물을 바꿔치기하고 의도적으로 건강을 악화시키려 했으며 심지어 수면제를 음식에 타서 살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픕니다. 법정에서 냉정하게 읽혀지는 사실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했고 피해자인 부인도 처벌보다는 선처를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변호사는 정혜수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부인을 극진히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수가 최후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혜수는 천천히 일어나서 정혜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는 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돈 때문에 죽이려 했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혜수에게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배상과 함께 보호관찰 1년을 병가한다. 재판이 끝난 후 정혜와 정혜수는 법원 앞 벤치에 앉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혜수가 말합니다. 뭐가요? 선처를 호소해줘서. 안 그랬으면 감옥 갔을 텐데. 정혜는 고개를 저어줍니다. 당신도 결국은 사람이니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한 짓은 이제 그만해요.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우리 둘 다 힘들어져요. 정혜수는 정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혜야, 우리 어디 가볼까? 꽃이라도 보러 갈까? 좋아요. 오랜만에 나들이 해봐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근처 꽃시장으로 향합니다. 정혜는 휠체어를 타고 있고 정혜수는 그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꽃시장은 봄꽃들로 가득했습니다. 튤립, 수선화, 개나리까지 화사한 색깔의 꽃들이 정혜의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어떤 꽃이 좋아? 정혜수가 묻습니다. 튤립이요. 예쁘네요. 정혜수는 분홍색 튤립 한 다발을 삽니다. 그리고 정혜에게 건네줍니다. 고마워요. 정혜가 꽃을 받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너 왜 나를 살려뒀냐? 정혜수가 갑자기 묻습니다. 정혜는 꽃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서 마지막 봄을 보게 하려고요. 사람 하나 버리는 것도 구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더라고요. 마음. 내 마음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그것도 불행하잖아요. 차라리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정혜수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정혜의 그 넓은 마음이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만듭니다. 정혜야, 내가 이제라도 진짜 남편 역할 할 수 있을까? 해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정혜수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합니다. 정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까지 예전에 정혜가 해주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맛있어요. 정혜가 말합니다. 정말? 네, 정말 맛있어요. 당신도 요리 잘하네요. 정혜수는 그 말에 기뻐합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다가 직접 요리를 해보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초 얘기 기억해요? 정혜가 묻습니다. 어떤? 당신이 매일 편지 써주던 거요. 직장에서 돌아와서 피곤할 텐데도. 정혜수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저도요. 그때처럼은 아니어도 지금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네, 진짜 마음으로 대해주시니까. 정혜수는 정혜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정혜야. 나 같은 놈을 용서해줘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이나 잘 보내요. 그날 밤 정혜수는 오랜만에 정혜에게 편지를 씁니다. 신혼 시절처럼 정성스럽게 진심을 담아서 씁니다. 사랑하는 아내 정혜에게 오늘 당신과 함께 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남은 시간 동안 당신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쓴 정혜수는 정혜의 베개 옆에 조용히 놓아둡니다. 내일 아침 정혜가 깨어나서 그 편지를 읽는 모습을 상상하며 잠이 듭니다. 재판이 끝나고 10달이 흘렀습니다. 정혜의 몸은 의사의 예상보다 조금 더 버텨주었지만 봄이 다시 찾아올 무렵에는 확실히 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혜수의 극진한 간병과 사랑 덕분에 마음만은 평안했습니다. 정혜수는 매일 아침 정혜를 위해 죽을 끓여주고 약을 정확한 시간에 챙겨주며 틈틈이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사회봉사도 성실히 이행하여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는 진이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며 집으로 불렀습니다. 진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정혜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거 나 죽으면 신문사에 전달해줘.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중요한 일이야. 나 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봉투 안에는 정혜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투병 과정과 남편의 변화,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진이 내가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좋은 일 해줘.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일로. 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병원에서 1년이라고 했던 그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혜는 며칠 전부터 거의 잠만 자고 있었고 정혜수는 병상 옆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정혜는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정혜수는 정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혜가 작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응, 나야. 여기 있어. 고마웠어요. 마지막에 진짜 사랑받은 것 같아서. 정혜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나 같은 놈을 용서해줘서. 당신, 이제 하루하루 내 마음으로 살아가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속할게. 정혜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정혜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정혜수는 정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하네. 정혜야, 나 이제 하루하루 내 마음으로 살아갈게.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정혜의 옛 직장 동료들과 몇몇 지인들이 참석했고 정혜수는 마지막까지 정혜를 정성스럽게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혜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정혜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혜가 써둔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정혜를 죽이려고 했던 시기에도 정혜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분명히 어딘가에는 예전 마음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다. 정혜수는 그 글을 읽으며 오열합니다. 자신이 배신했던 그 시간에도 정혜는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이 정말 잘해준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며칠 후 진이는 정혜의 부탁대로 편지를 신문사에 전달했습니다. 정혜의 이야기는 작은 기사로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노년층 부부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혜수는 기사를 보고 정혜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만든 기금으로 어려운 환경의 간병인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정혜 간병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소개되었을 때 정혜수는 정혜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정혜수는 사회봉사를 계속 이어가며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정혜수와 비슷한 또래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혜수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달라 보여요. 정혜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가르쳐 준 게 있어서요. 사람은 마지막까지 변할 수 있다고, 사랑할 수 있다고. 좋은 부인을 두셨군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정혜수는 이제 매일 정혜의 사진 앞에서 하루 일과를 보고합니다. 오늘 누구를 도왔는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정혜야, 오늘도 병원에서 봉사하고 왔어. 내가 원하던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봄날 정혜수는 정혜와 함께 갔던 꽃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분홍색 튤립을 한 다발 사서 정혜의 묘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정혜야, 1년이 지났어. 내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바람이 불어와 튤립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정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수는 이제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욕심과 미움 대신 사랑과 봉사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혜가 자신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 간병 장학재단은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정혜수의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미워하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 정혜와 정혜수의 마지막 1년이 세상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